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인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서진그룹 회장 강민혁의 대저택 거실에는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깥에서 몰아치는 한겨울의 눈보라보다 더욱 혹독하고 비정하게 느껴졌다. 고급스러운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로 하얀 서류 뭉치가 힘없이 흩뿌려졌고 그 종이들 위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5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어 보는 이의 숨을 턱 막히게 만들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강민혁은 마치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으로 맞은편에 서 있는 아내 한서연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크리스털 잔에 담긴 위스키가 들려 있었는데 그 붉은 액체는 마치 그가 흘려야 할 피눈물처럼 보였다. 민혁은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서연의 불룩한 배를 잠시 훑어보더니 이내 차갑게 고개를 돌리며 더 이상 너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역겨우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쳤다. 한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배를 본능적으로 감싸 안았는데 임신 8개월에 접어든 그녀의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천근만 근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민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고 그가 작은 건설회사 사장에서 지금의 재벌그룹 회장이 되기까지 밤낮 없이 내조하며 전략을 짜고 투자자들을 설득했던 숨은 공신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과 내침뿐이라는 사실에 그녀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파왔고 입술을 깨물어 흐르려는 눈물을 삼켰지만 떨리는 어깨는 그녀의 비참한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남편이었던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려 애썼지만 민혁은 이미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시가를 피우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과거에 다정했던 연인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2층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 위에서 경쾌하고도 오만한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화려한 실크 가운을 걸친 최유라가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당당하게 걸어 내려왔다. 그녀는 민혁의 내연녀이자 한때 서연이 친동생처럼 아꼈던 비서실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서연의 자리를 뺏고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버린 장본인이 되어 있었다. 유라는 민혁의 옆에 찰싹 달라붙어 그의 팔을 휘감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아직도 안 나갔냐고 물었고 민혁은 그런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곧 나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두 사람의 역겨운 애정 행각의 서연은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며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게 했다. 유라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와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하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냐며 가증스러운 충고를 던졌다. 민혁은 탁자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던지듯 서연의 발치로 굴려보내며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말고 도장이나 찍고 나가라고 윽박질렀다. 그는 서연이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조차 자신의 핏줄인지 의심스럽다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고 이는 서연이 지키고 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굽혀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을 집어들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허리에 전해지는 통증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배신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고 그 글씨 하나하나는 그녀가 민혁과 함께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장례식이자 그를 향한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류에 서명을 마친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슬픔을 거두고 서늘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짐은 이미 하녀들에 의해 현관 밖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고 서연은 얇은 코트 하나만을 걸친 채 문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 뒷모습은 처량하기보다는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다.
민혁과 유라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들만의 축제를 시작하려는 듯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내며 서연의 등을 향해 비수를 꽂았다. 서연은 현관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순간을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매서운 눈보라가 집 안으로 들이닥쳐 서연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따뜻했던 지옥을 뒤로하고 차가운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거리에 울려 퍼지자 서연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차가운 눈밭 위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뱃속의 아이가 놀랐는지 거세게 태동을 해왔다. 그녀는 얼어붙은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였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볼을 타고 내려와 눈 위에 떨어져 얼룩을 남겼다. 가진 것이라고는 가방 하나와 뱃속의 아이뿐인 그녀에게 서울의 밤거리는 너무나도 광활하고 적대적이었으며 지나가는 차들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쌩하니 지나가 버렸다. 서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끝없이 이어진 가로등과 차가운 아스팔트뿐이었다. 그녀는 입을 악물고 다시 걸음을 옮기며 언젠가 반드시 이 모욕과 고통을 수백 배로 되갚아주겠다고 맹세했고 그 맹세는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었다. 택시조차 잡히지 않는 외진 고급 주택가를 한참 동안 걸어 내려오던 서연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점차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핑 돌고 다리의 감각이 사라져 갈 때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날 민혁이 자신에게 프로포즈하며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거짓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달콤했던 거짓말들이 지금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지만 서연은 피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저 멍하니 그 빛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차량이 그녀의 앞에서 급정거하며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을 내었고 차문이 열리며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차가운 눈밭 위로 쓰러졌다. 쓰러지는 순간 서연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를 발휘했고 다행히 두꺼운 눈이 충격을 흡수해 주었다. 그녀를 발견한 것은 우연히 그 길을 지나던 노부부였는데 그들은 쓰러진 임산부를 보고 깜짝 놀라 서둘러 그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불어오자 서연은 어렴풋이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현실과 꿈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다. 노부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지만 서연의 귀에는 오직 민혁의 저주 섞인 폭언과 유라의 비웃음 소리만이 환청처럼 들려와 그녀를 괴롭혔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서연은 카트에 실려 이동하면서 흐릿한 시야 너머로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만 한다고 되뇌었다.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취한 서연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낯선 병실 천장을 마주하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깨달았고 옆에는 그녀를 구해준 노부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따뜻한 죽을 건네며 사연을 묻지 않고 그저 몸을 추스르라고 다독여 주었는데 그 따스한 배려에 서연은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며 오열하고 말았다. 그녀는 낯선 타인에게서 받은 이 작은 온정이 지난 몇 년간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위로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 가슴이 메어왔다. 서연은 며칠간 병원에 머무르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 나갔고 뱃속의 아이도 다행히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퇴원을 앞둔 그녀에게는 당장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처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녀는 막막함에 다시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로비 TV 뉴스에서 서진그룹이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과 함께 민혁과 유라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화면 속에 두 사람을 노려보며 자신이 당한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서연은 병원 휴게실에 비치된 신문들을 뒤적이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더 이상 과거에 유약했던 한서연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금융 지식과 경영 능력이 여전히 녹슬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무기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기어 올라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우연히 국제금융시장에 관한 기사를 읽다가 한 외국계 투자회사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인재를 모집한다는 작은 공고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으며 그녀는 즉시 낡은 노트북을 빌려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보다 뛰어난 분석력과 민혁의 회사를 키워낸 실전 경험이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감 있게 자신의 경력을 서술해 나갔다. 면접 당일 그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면접장에 들어섰는데 면접관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외모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유창한 외국어 실력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서연은 자신의 임신 사실이 약점이 아닌 책임감의 증거임을 강조하며 반드시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고 당당하게 피력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서연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복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성취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회사에서 미친 듯이 일하고 밤에는 금융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서연은 홀로 진통을 견디며 병원을 찾았는데 분만실의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민혁에 대한 증오를 힘으로 승화시켜 아이를 낳았다. 갓 태어난 아들은 민혁을 쏙 빼닮아 있었지만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이 아이는 강민혁의 아들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아들 한도윤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도윤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서연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고 그녀에게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를 제공해 주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연은 피나는 노력 끝에 미국 본사로 발령을 받아 뉴욕 월가에서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리스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기업 인수 합병을 성사시켰고 그녀의 손을 거친 기업들은 모두 승승장구하며 주가가 폭등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초라했던 이혼녀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계가 주목하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리더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다. 서연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울의 야경 사진을 바라보며 언젠가 금이 환영하여 자신을 버린 사람들의 목을 조여갈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서진그룹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그녀는 이제야말로 사냥을 시작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선 서연의 모습은 3년 전 쫓겨나던 그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당당했는데 그녀의 곁에는 귀여운 아들 도윤이 씩씩하게 걷고 있었다. 선글라스를 낀 채 도도하게 걸어 나오는 그녀를 향해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을 마중 나온 수행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세단에 올랐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싸늘한 눈빛을 번뜩였다. 이제 곧 민혁과 유라가 자신을 보고 경악할 표정을 상상하니 서연의 입가에는 저절로 서늘한 미소가 지어졌고 그녀는 품 안의 도윤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엄마가 모든 것을 되찾아 줄게. 우리의 것을 뺏어간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줄 시간이야. 서연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제게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정작 서진그룹의 강민혁 회장은 자신의 회사를 노리는 사모펀드의 대표가 자신의 전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술에 절어 있었다. 그는 최근 유라의 사치와 무능력함에 지쳐가고 있었고 회사 경영 상황도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하루하루를 스트레스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민혁은 책상 위에 쌓인 독촉장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문득 3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서연의 빈자리가 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세계적인 투자그룹 테미스의 아시아 지부장이 내일 회사를 방문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고했다. 민혁은 이것이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 지부장이 누구인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그룹 본사 로비는 귀빈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북적거렸고 강민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임원들과 함께 정문 앞에 도열해 있었다. 잠시 후 검은색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고 경호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가장 앞선 차의 문이 열리며 날렵한 하이힐이 지면을 딛는 모습이 보였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몸매를 드러내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그 순간 민혁의 눈동자는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은 분명 3년 전 자신이 비참하게 내쫓았던 전처 한서연이었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여왕의 기품 그 자체였다. 서연은 굳어버린 민혁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더니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네요. 강민혁 회장님 서진그룹을 인수하러 온 테미스의 아이리스 한입니다. 서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회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대규모 리조트 사업이 자금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강민혁 회장은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글로벌 투자 그룹 테미스와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던 것이다. 민혁은 초조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시계를 자꾸만 들여다보았는데 그의 옆자리에 앉은 최유라 이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어 민혁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유라는 지난 3년 동안 회사 돈을 물쓰듯 하며 명품 쇼핑과 파티에만 열을 올렸을 뿐 경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해 있었고 임원들 사이에서도 그녀에 대한 불만은 이미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차올라 있었다. 민혁은 그런 유라를 보며 한때 자신이 서연을 버리고 선택했던 여자가 고작 이런 수준이었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들었지만 지금은 후회할 시간조차 사치였기에 애써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잠시 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테미스 측 수행원들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정돈했는데 그들의 일사불란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은 서진그룹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전문가의 포스를 풍기고 있었다. 곧이어 또각또각하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서부터 울려 퍼지자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출입구 쪽으로 쏠렸다. 문이 활짝 열리고 눈부신 하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다리가 풀려 휘청거릴 뻔했다.
들어온 여성은 분명 3년 전 자신이 비참하게 내쫓았던 전처 한서연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수수하고 순종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늘한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우아함만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그녀의 윤기 흐르는 긴 머리카락과 티티 하나 없는 도자기 같은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옆에 있던 유라 역시 들고 있던 립스틱을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경악하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벌벌 떨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상석 맞은편으로 걸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우아한 손짓으로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사과에는 진정성보다는 상대를 하대하는 듯한 오만함이 깔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을 테미스 아시아 총괄지사장 아이리스 한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목소리는 과거 민혁의 셔츠를 다림질하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지만 온도는 영하의 날씨처럼 차가웠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어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물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제지하며 사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비즈니스에 집중하자고 차갑게 선을 그었다.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프로페셔널해서 민혁은 감히 토를 달 수 없었고 순식간에 협상의 주도권을 그녀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서연은 비서에게 눈짓을 하여 서류를 나눠주게 한 뒤 서진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한 리조트 사업 계획서의 허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확한 수치와 논리로 서진그룹의 재무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유라가 주도했던 마케팅 전략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낭비적인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연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혁과 유라의 폐부를 찌르며 그들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었다. 특히 서연은 유라가 작성한 예산안을 들어보이며 이 부분은 횡령이 의심될 정도로 불투명하게 처리되었다고 지적했는데 그 순간 유라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지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유라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나름대로 반박을 시도했지만 금융과 경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그녀의 말은 서연의 논리 정연한 반박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져 내릴 뿐이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속으로 통쾌해하며 서연의 명쾌한 분석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민혁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과거 서연이 자신의 사업을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며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서연은 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경영진의 무능함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그 말은 민혁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민혁은 서연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똑똑해진 것을 넘어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과 권위를 갖춘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곁에 두고도 몰라봤던 보석을 제 손으로 내다버리고 대신 돌멩이를 주워왔다는 사실에 극심한 후회를 느끼기 시작했다. 반면 유라는 민혁이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질투심과 위기감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에 떨었다.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미묘한 기류를 즐기듯 가끔씩 조소 섞인 미소를 보내며 그들의 심리 상태를 쥐락펴락했다. 그녀는 협상 조건으로 경영 투명성 확보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내걸었는데 이는 사실상 유라와 그녀의 측근들을 회사에서 몰아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가 끝나고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민혁은
뭐에 홀린 사람처럼 급하게 그녀를 따라 나섰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연을 따라잡은 민혁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매달렸다. 하지만 서연은 민혁의 손이 닿자마자 마치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눈동자로 민혁을 노려보며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 서슬퍼런 기세에 민혁은 뒤로 주축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소매를 정리하며 공과 사는 구분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는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보이는 서연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민혁은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느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까지 철의 여인처럼 강인하게 굴었지만 막상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자와 마주하고 나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 도윤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아이의 해맑은 미소는 그녀에게 다시금 냉정함을 되찾아주는 진정제 역할을 했다. 서연은 이 정도 충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더 큰 불행을 예고하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편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유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찻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그녀는 서연이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민혁이 서연을 바라보던 그 멍한 눈빛이 더욱 견딜 수 없었다. 유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서연을 다시 밟아주겠다고 다짐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서연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상황이 예전과는 720도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고 자신이 상대하려는 사람이 더 이상 과거에 힘없는 가정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유라는 서연이 어떻게 테미스 같은 거대 기업의 지사장이 될 수 있었는지 의심하며 분명 뒤에 누군가 스폰서가 있을 것이라고 제멋대로 단정 지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민혁은 집무실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파묻고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머릿속이 온통 서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3년 전 이혼 당시 찍었던 서연의 사진을 꺼내보며 그때 자신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는지 자책감에 빠져들었다. 그때 유라가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앙칼진 목소리로 왜 아까 회의실에서 그 여자 편을 들었냐며 따지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유라를 달래주었을 민혁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목소리가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거슬리게 들렸다. 민혁은 유라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며 당장 나가라고 명령했고 처음 보는 민혁의 분노에 유라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쳤다. 민혁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서연이 제시한 까다로운 투자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연의 돈이 절실했지만 그녀의 요구대로라면 자신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혁의 본능은 이미 서연에게 항복하고 있었고 그는 서연과의 만남을 핑계로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다가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서연이 묵고 있는 호텔과 일정을 파악하라고 했고 꽃다발이라도 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에 헛웃음을 지었다. 이혼한 전처에게 투자를 구걸하고 다시 환심을 사려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서연의 달라진 모습은 그에게 치명적인 독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와인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충직한 비서인 김 실장이 서서 민혁과 유라의 동태를 보고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민혁이 서연의 뒷조사를 시작했으며
유라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서연은 그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퀼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신분 세탁을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고 도윤의 존재 역시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연은 김 실장에게 다음 단계 작전을 지시하며 서진 그룹의 주가 조작 의혹 자료를 언론에 살짝 흘리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서진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언론들은 일제히 서진 그룹의 부실 경영과 분식 회계 의혹을 대서특필했다. 민혁은 아침부터 빗발치는 주주들의 항해 전화에 시달리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뉴스 화면에는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진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자가 등장했고 그 자료들이 유라가 관리하던 부서에서 나온 것임을 직감한 민혁은 분노에 치을 떨었다. 그는 즉시 유라를 호출하여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네가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냐고 고함을 질렀다. 유라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민혁은 더 이상 그녀의 눈물 연기에 속지 않았고 그녀를 당장 보직 해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라는 민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민혁은 가차없이 그녀를 뿌리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비서들은 고소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회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자 민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비서는 회장님이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민혁은 수화기를 든 채 허탈함에 빠졌다. 사실 서연은 미팅 중이 아니라 도윤과 함께 키즈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보며 민혁이 얼마나 애가 탈지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도윤은 볼풀장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엄마에게 달려와 안기며 아빠는 어디 있냐고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는 아주 멀리 있어서 올 수 없다고 둘러댔다. 도윤은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씩씩하게 알겠다고 대답하고 다시 친구들에게로 달려갔다. 서연은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할 날이 오겠지만 적어도 민혁이 죗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절대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저녁이 되자 민혁은 술에 취해 서연이 머무는 호텔 로비로 찾아가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는 서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민혁은 막무가내였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로비의 높은 곳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서연은 싸늘한 눈빛으로 민혁의 추태를 지켜보았다. 과거에는 술에 취해 들어오면 꿀물을 타주며 등을 두드려주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구제불능의 알코올 중독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김 실장은 경찰에게 다가가 민혁의 신원을 확인해주며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민혁은 서연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서연은 커튼을 치고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민혁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이렇게 통쾌할 줄 몰랐다며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아마도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몰락을 지켜보는 연민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다. 서연은 감상에 젖지 않기 위해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 민혁의 목을 조일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이제 서진그룹은 서서히 그녀의 손아귀로 들어오고 있었고 민혁과 유라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서연은 서진그룹의 최대 채권자 자격으로 참석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임원들은 모두 서연의 눈치를 보며
찬성표를 던졌고 민혁은 허수아비처럼 앉아 자신의 권력이 서연에게 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고 유라가 맡고 있던 본부장 자리를 박탈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유라는 회의실 문 밖에서 이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축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서연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유라를 내려다보며 아직 놀라기는 이르니 기대해도 좋다고 귓가에 속삭였다. 유라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고 서연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복도를 걸어 나갔다. 서진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주인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권력이 강민혁 회장이 아닌 채권단 대표 한서연에게로 넘어갔음을 의미했다. 서연은 민혁의 집무실 바로 옆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곳은 원래 최유라가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던 공간으로 온통 명품 가구와 불필요한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다. 서연은 입주 첫날 인부들을 시켜 유라의 흔적이 묻은 모든 집기들을 가차없이 드러내고 차가운 철제 책상과 서류함만을 배치하여 그 공간을 냉철한 전장 지휘소로 탈바꿈시켰다.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서진그룹의 계열사 현황과 부채 비율이 붉은색 마커로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이는 마치 중환자실의 환자 차트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민혁은 자신의 방으로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날 때마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서연의 서늘한 옆모습과 붉은 글씨들을 보며 목이 졸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껴야만 했다. 서연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 전반에 걸쳐 강력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칼날은 가장 먼저 유라가 방만하게 운영해온 마케팅 부서와 불필요한 사내 행사 비용을 향했다. 그녀는 임원회의에서 유라가 기획했던 호화로운 파티와 무의미한 해외 출장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것이 회사를 위한 투자였는지 아니면 개인의 유흥을 위한 낭비였는지 날카롭게 추궁했다. 민혁은 서연이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고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만 했는데 속으로는 유라의 무분별한 씀씀이에 대해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반면 서연은 감정을 섞지 않은 건조한 어조로 팩트만을 나열하며 민혁의 자존심을 긁지 않으면서도 그가 얼마나 무능한 경영자였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연은 교묘하게 민혁의 의심을 자극하는 말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중 무심한 듯 유라의 이사 승진 과정과 법인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서연은 붉은 펜으로 특정 항목을 동그라미 치며 최 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보석상과 갤러리에서 법인 카드가 빈번하게 결제된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회계 감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민혁은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려 했지만 서연이 내민 영수증 사본에는 유라가 친구들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과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그림들의 목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민혁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그는 자신이 뼈 빠지게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유라는 자신의 등 뒤에서 회사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다는 배신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당황하는 민혁을 보며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어떻게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겠냐며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민혁은 집무실로 돌아와 유라를 호출하지 않고 비서실장을 시켜 유라의 법인 카드 내역을 지난 3년치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했는데 산더미처럼 쌓인 영수증들을 확인하며 그의 얼굴은 점점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아 주었던 유라의 사치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 있었고 심지어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친정 식구들의 빚을 갚아준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민혁은 위스키 병을 들어 벽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자신이 서연을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기껏해야 회사를 좀 먹는 기생충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바로 그때 유라가 눈치 없이 쇼핑백을 잔뜩 들고 들어와 오빠 나왔어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민혁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라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제정신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유라는 난생 처음 보는 민혁의 광기 어린 모습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민혁은 멈추지 않고 영수증 뭉치를 그녀의 얼굴에 뿌리며 이게 다 뭐냐고 따져 물었다. 유라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리며 이건 다 오빠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품위 유지비로 쓴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민혁은 너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품위 타령이냐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유라는 억울하다는 듯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갔다. 복도에서 이 소란을 모두 듣고 있던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 문을 닫으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가 의도한 대로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혁은 유라를 멀리하고 업무를 핑계로 서연과 접촉하는 시간을 늘리려 애썼는데 그는 서연의 유능함과 냉철한 판단력을 보며 과거의 향수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야근하며 도시락을 까먹던 시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세련된 여성에게서 그때의 따스함을 찾으려 했다. 민혁은 늦은 밤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곤할 텐데 차나 한잔 하자며 은근슬쩍 말을 걸었지만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업무 시간 외의 사적인 대화는 사양하겠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민혁은 무안함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연의 책상 위에 자신이 즐겨 마시던 최고급 원두 커피를 올려놓으며 옛날 생각나서 가져왔다고 구차하게 굴었다. 서연은 민혁이 나간 뒤 그 커피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혐오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녀에게 민혁의 호의는 역겨운 위선일 뿐이었고 그가 과거를 추억하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서연은 민혁의 이런 심리 상태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하고 다음 날부터 태도를 조금 바꾸어 그에게 약간의 여지를 주는 척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의 도중 민혁의 의견에 가끔 동조해 주거나 식사 시간에 우연을 가장에 마주치면 가벼운 안부 인사를 건네는 식으로 민혁의 착각을 부채질했다. 민혁은 서연의 미세한 태도 변화에 고무되어 그녀가 아직 자신에게 마음이 남아있다고 멋대로 확신하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삼아 재결합을 통해 회사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얄팍한 계산을 세웠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민혁은 서연에게 중요한 안건을 상의할 것이 있다며 회사 근처의 고급 일식집으로 그녀를 초대했고 서연은 못 이기는 척 그 제안을 수락했다. 프라이빗 룸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는데 민혁은 끊임없이 술을 권하며 분위기를 잡으려 했고 서연은 묵묵히 차만 마시며 그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었다. 술 기운이 오른 민혁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으려 시도하며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고 뻔뻔스러운 고백을 늘어놓았다. 그는 유라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을 뿐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는 서연 당신뿐이었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펼쳤다. 서연은 민혁의 손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렇게 원한다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해 민혁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민혁은 기쁨에 겨워 정말이냐고 되물었지만 서연은 대신 조건이 있다고 덧붙이며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민혁이 가진 서진그룹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테미스로부터 추가 자금을 지원받는 내용의 계약서였는데 표면적으로는 구제 금융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경영권 포기 각서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회사를 살리고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 정도 신뢰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며 달콤한 독이 든 성배를 건넸다. 민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의 매혹적인 눈빛과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을 다시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결국 펜을 들고 말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며 이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올가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서연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계약서를 챙겨 넣으며 비로소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는데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살기를 민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서연은 오늘은 피곤하니 먼저 가보겠다고 말하며 민혁을 홀로 남겨두고 식당을 빠져나왔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실장에게 계약서가 체결되었음을 알렸다. 한편 집에서 민혁을 기다리던 유라는 민혁이 서연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는 소식을 신복에게 전해 듣고 질투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들어오자마자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악을 썼지만 술에 취한 민혁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밀쳐내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바닥에 넘어진 유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 쥐고 오열하며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도끼를 품었지만 이미 민혁의 마음은 그녀에게서 완전히 떠난 상태였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민혁은 서연의 지시에 따라 유라의 이사직 박탈과 대기 발령을 공식적으로 결재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유라는 인사팀장에게 따귀를 날리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수모를 당했다. 로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유라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서연과 마주쳤는데 서연은 흐트러진 유라를 내려다보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만은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라는 서연의 다리를 붙잡고 이게 다 내 계략이지라며 소리쳤지만 서연은 우아하게 다리를 빼내며 남의 것을 훔친 대가가 겨우 이 정도라니 너무 싸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속삭였다.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유라의 몰락을 구경했고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서연은 모멸감에 떠는 유라를 뒤로하고 유유히 회전문을 빠져나갔고 유라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추가 자금 지원을 미끼로 민혁에게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민혁의 최측근 임원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테미스 측 인사들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민혁은 자신의 수족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느꼈지만 이미 담보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서연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찾아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서연은 계약서 조항을 들이밀며 이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민혁은 자신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지만 서연이 주는 달콤한 희망 고문에 중독되어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밤늦게 퇴근하여 잠든 도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는데 그녀는 민혁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더 짜릿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무하다는 것을 느꼈다. 도윤이 잠결에 뒤척이며 엄마를 찾자 서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며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3년 전 민혁과 유라가 주고받았던 불륜의 증거, 문자 메시지들을 인쇄한 종이를 꺼내보며 이것을 언제 터뜨릴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서연은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서진 그룹은 물론 민혁의 사회적 생명까지 완전히 끊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두고 있었다. 유라는 회사에서 쫓겨난 후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서연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녀는 여자의 직감으로 서연이 3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고 몸매가 출산한 여성의 변화를 보인다는 점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유라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흥신소 직원에게 서연의 사생활을 샅샅이 뒤지라고 의뢰했고 며칠 뒤 서연이 고급 유치원에
아이를 등하원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유라의 눈은 표독스럽게 빛났고 그녀는 그 아이가 자신의 재기를 위한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서연은 테미스 본사로부터 서진그룹의 인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연락을 받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주말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민혁은 이것을 서연이 자신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로 착각하고 뛸 듯이 기뻐했다. 서연은 꽃단장을 하고 들떠있는 민혁을 상상하며 차가운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는데 그녀의 눈앞에는 곧 닥쳐올 파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은 창밖에 폭풍우 치는 하늘을 바라보며 민혁이 겪게 될 진정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뇌까렸다. 주말 오후 강민혁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최고급 장난감, 백화점에서 고심 끝에 고른 대형 로봇 세트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집으로 초대한 것을 재결합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며 오늘이야말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고 과거에 행복했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유라와의 관계가 파탄난 이후 민혁에게 남은 희망은 오직 서연뿐이었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한다면 모든 과거를 덮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수행원도 대동하지 않은 채 직접 차를 몰고 서연이 거주하는 한남동의 최고급 빌라 단지로 향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손바닥에는 긴장감으로 인한 땀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서연의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선 민혁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내쉬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후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민혁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서연이 아니라 낯선 어린 남자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현관 입구에 서서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민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민혁은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 속에 있던 사진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코, 그리고 입술을 앙담은 고집스러운 표정까지 아이는 누가 봐도 강민혁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완벽하게 그를 닮아 있었고 민혁은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서연이 우아한 실내복 차림으로 걸어 나오며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민혁의 당황한 기색을 즐기는 듯 미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이를 가리키며 이 아이가 누구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아이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서연은 태연하게 아이에게 인사하라며 도윤의 등을 떠밀었고 도윤은 배꼽 인사를 하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마저 민혁의 어릴 적 음성과 겹쳐 들려 전율을 느끼게 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3년 전 서연이 뱃속에 품고 떠났던 자신의 핏줄임을 직감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민혁을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내왔지만 민혁의 시선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도윤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도윤은 3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퍼즐을 순식간에 맞추며 뛰어난 집중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민혁이 학창시절 영재 소리를 들었던 것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민혁은 현재 유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떠올렸는데 그 아이는 병약하고 발달이 느릴 뿐만 아니라 외모 또한 자신을 전혀 닮지 않아 늘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남겨두고 있었다. 눈앞에서 총기 넘치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도윤을 보며 민혁은 자신이 진정한 후계자를 밖으로 내몰고 가짜를 품고 있었다는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다가가
이름을 물으며 말을 걸었는데 도윤은 낯선 아저씨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서연의 뒤로 숨으며 엄마를 찾았다. 그 모습을 본 민혁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가 낯을 많이 가린다고 말하면서도 민혁과 아이 사이를 가로막으며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민혁은 서연에게 무릎을 꿇고서라도 용서를 빌고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서연의 냉정한 눈빛이 그를 제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오늘은 비즈니스 이야기만 하자며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들었고 민혁은 끓어오르는 부성애를 억누르며 억지로 자리에 앉아야만 했다. 한편 유라는 민혁이 서연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고 질투와 불안감에 휩싸여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민혁이 자신과 아들에게 보여주는 냉담한 태도가 서연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만약 서연에게 아이가 있다면 자신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유라는 흥신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집에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소리쳤고 잠시 후 민혁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민혁의 친자가 아니라는 비밀이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진짜 핏줄이 나타났다는 것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라는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서연의 아이를 제거하거나 적어도 민혁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뒷골목의 건달들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아이를 납치해 달라고 의뢰했고 그들은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며 유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성금의 절반을 송금하며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광기로 물들어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독한 양주를 병째 들이켰다. 서연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민혁은 차에 타서도 시동을 걸지 못한 채 멍하니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도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미칠 지경이었고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확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만 갔다. 그는 유라가 낳은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아니라고 멍청했는지를 자책했다. 민혁은 당장이라도 다시 올라가 서연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지금 그녀를 자극했다가는 영영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며 참아냈다. 그는 일단 유라의 아이에 대한 친자 확인부터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차를 급히 출발시켜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도윤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뛰어노는 아이를 보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공원 입구에 급정거하고 마스크를 쓴 건달들이 뛰어내리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건달들은 곧바로 도윤을 향해 달려들었고 놀란 서연이 아이를 안고 피하려 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한 남자가 도윤을 낚아채 차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도윤은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공원 곳곳에 숨어있던 서연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건달들을 덮쳤는데 그들은 서연의 지시로 항상 도윤의 주위를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었다. 경호원들은 숙련된 무술 실력으로 순식간에 건달들을 제압하여 바닥에 눕혔고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종료되었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고 있는 도윤을 품에 꼭 껴안았는데 아이의 작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어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제압된 건달 중 한 명이 고통에 신음하며 이것은 최유라 이사의 사주를 받은 일이라고 실토하자 서연의 눈빛은 지옥불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에 치을 떨며 유라와 민혁을 더 이상 살려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제는 자비 없는 처단만이 남았음을 뼈저리게 되뇌었다. 서연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건달들을 자신의 비밀 안전 가옥으로 끌고 가라고 지시하며 그들을 유라를 옥죄는 결정적인 증인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도윤을 안심시켜 재운 뒤 서재로 들어가 김 실장을 호출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예정되어 있던 주주총회 일정을 앞당기고 유라의 횡령 증거와 살인 교사 혐의 그리고 민혁의 비자금 내역까지 모두 언론에 터뜨릴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김 실장은 서연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즉시 지시를 이행하겠다고 대답하며 서연의 복수가 마침내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유라가 건드린 것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영린이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혁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 머리카락과 칫솔을 몰래 수거하여 비닐팩에 담았다. 그는 마치 도둑질을 하는 사람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두려움을 압도했다. 민혁은 곧바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유전자 분석센터 소장에게 연락하여 최단 시간 내에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거액의 수표를 건넸다. 연구소를 나온 민혁은 차 안에서 핸들을 내리치며 만약 이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니라면 유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울부짖었는데 그의 눈은 배신감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며칠 후 유라는 건달들과 연락이 두절되자 계획이 실패했음을 직감하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며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 헛것을 보거나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는데 민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걱정은커녕 혐오감만 느낄 뿐이었다. 유라는 민혁에게 매달리며 무서워 죽겠다고 호소했지만 민혁은 그녀를 벌레 보듯 하며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조용히 하라고 차갑게 내뱉었다. 유라는 민혁의 말 속에 담긴 의미심장함을 눈치채고 등골이 오싹해졌는데 그녀는 이미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민혁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회사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도윤의 모습과 집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그를 괴롭혔다. 드디어 연구소에서 퀵서비스로 서류 봉투가 도착했고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결과를 확인했다. 불일치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민혁의 세상은 멈추어 버렸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지난 3년간 남의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며 진짜 아내와 아들을 내쫓은 자신의 멍청함에 민혁은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민혁은 서류를 구겨쥐고 당장 집으로 달려가 유라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그 순간 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니 늦지 않게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민혁은 서연에게 할 말이 있다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내일 회의장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혁은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다가오는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야 한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서진그룹 본사 대강당은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혁은 파란 눈으로 연단에 앉아 있었고 그 옆자리는 비어 있었는데 유라는 아침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잠시 후 서연이 수많은 경호원과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회의장에 들어서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당당하게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뒤로는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서진그룹 경영 정상화 및 비리 척결 보고라는 타이틀이 띄워졌다. 서연은 주주들을 둘러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서진그룹의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서연은 먼저 유라의 횡령 내역과 민혁의 방만 경영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며 주주들의 공분을 샀는데 스크린의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뜰 때마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민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오늘 가장 중요한 안건은 따로 있다고 말하며 스크린 화면을 전환시켰다. 화면에는 유라가 건달들에게 아이 납치를 사주하는 녹취록과 민혁이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나란히 띄워졌고 이를 본 주주들과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민혁은 화면을 보고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강민혁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해친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으므로 즉시 해임안을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해임안에 찬성했고 민혁은 그 자리에서 회장직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강민혁과 최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민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연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혁은 끌려가면서 서연에게 미안하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쏟아지는 비난과 플래시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회의장을 뒤로하고 대기실로 돌아왔는데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사진을 꺼내보며 마침내 복수의 큰 산을 넘었음을 실감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아직 유라가 잡히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서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망친 쥐새끼가 갈 곳은 막다른 골목뿐이라고 중얼거렸는데 그녀의 예상대로 유라는 공항으로 도주하다가 출국 금지 조치에 막혀 발이 묶인 상태였다. 서연은 이제 마지막 단죄의 순간만이 남았음을 직감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로비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최유라에게는 그 모든 소음이 자신을 조여오는 사이렌 소리처럼 들려 극심한 공포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짙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헐렁한 코트를 뒤집어 쓴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망자처럼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손에 쥔 여권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민혁마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그녀는 집에 숨겨두었던 현금 다발과 보석들을 닥치는 대로 가방에 쓸어 담아 무작정 공항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서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쳐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빌미로 나중에라도 한몫 챙기겠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티켓 발권 카운터 앞에 선 유라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직원이 그녀의 여권을 확인하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왔다. 카운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유라는 당황하여 가방 속에 있던 다른 카드들을 모두 꺼내 내밀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금으로 계산하겠다고 가방을 뒤집어 엎었지만
직원은 이미 보안 요원에게 신호를 보낸 뒤였다. 유라는 바닥에 쏟아진 보석들을 줍지도 못한 채 뒷걸음질 쳤는데 멀리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비명을 지르며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이힐을 신은 채 무거운 가방을 들고 뛰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녀는 몇 발자국 못 가서 중심을 잃고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볼품없이 넘어지고 말았다. 몰려든 구경꾼들이 휴대폰을 꺼내 그녀를 촬영하기 시작했고 유라는 바닥을 기어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옥죄어 왔다.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 앉은 유라는 화장이 번져 흉물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담당 형사는 그녀 앞에 횡령과 살인미수 교사 혐의가 적힌 두툼한 서류 뭉치를 던져놓으며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순순히 자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유라는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민혁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발뺌하려 했지만 형사가 재생한 녹음기에서 아이를 확실하게 처리하라는 그녀의 육성이 흘러나오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깨닫고 책상에 머리를 텄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에는 반성보다는 억울함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만이 가득했다.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때 재벌가의 안주인을 꿈꾸었던 여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강민혁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벽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몰골은 노숙자보다 더 피폐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핏줄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남의 자식이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좁은 감방 안에서 그는 유라와 함께했던 지난 3년간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뼈를 깎는 후회뿐이었다. 민혁은 서연이 자신을 내칠 때 했던 경고들을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저주하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때 철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면회객이 왔다며 그를 불러냈는데 민혁은 혹시라도 서연이 자신을 구해주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면회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서연이 아니라 그녀가 보낸 이혼 전문 변호사였고 그는 민혁을 보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유리창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다. 변호사는 한서연 대표님의 위임을 받아왔다고 말하며 이것은 친권 포기각서와 이혼 소송에 따른 위자료 청구 내역서라고 사무적으로 통보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는 유라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밝혀낸 유전자 검사 결과의 상세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검사 결과지 하단에 적힌 친부의 이름을 본 순간 민혁의 눈동자는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3년 전 민혁이 유라의 추천으로 채용했다가 횡령 문제로 해고했던 운전기사 박 씨였던 것이다. 민혁은 유라가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운전기사와 내통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고 그들의 아이를 자신의 핏줄로 둔갑시켰다는 사실에 치가 떨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운전기사가 유라를 태우고 다닐 때마다 백미러로 자신을 보며 비웃었을 것을 생각하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변호사는 충격에 빠진 민혁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서연 대표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회장님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신 것이라고 잔인한 진실을 덧붙였다. 민혁은 유리의 이마를 대고 흐느끼며 서연이 자신을 얼마나 경멸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제발 서연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고 면회실에는
민혁의 처절한 절규만이 메아리 쳤다. 서연은 서진그룹 회장실에 앉아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감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공간은 완전히 그녀의 취향대로 모던하고 세련되게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민혁과 유라의 구속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심하게 쓰레기통으로 밀어넣으며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주주들과 임원들이 대회의실에서 신임 회장 취임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하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에 상처받은 한서연은 죽고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오너가 되었음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켰다. 서연이 회장실을 나서자 복도에 도열해 있던 직원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취임식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 서연이 단상에 오르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서진그룹의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힘주어 발표했다. 그녀의 연설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듣는 이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는데 이는 그녀가 지난 3년간 월가에서 쌓아온 실력과 내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취재진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 플래시를 터뜨렸고 서연은 카메라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승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그녀는 연설 말미에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이 자리에 섰음을 암시하며 다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좌중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취임식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도윤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잠시 긴장을 풀었다. 그때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구치소에서 강민혁 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다고 보고했는데 충격으로 인해 자해를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서연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차갑게 식으며 죽지 않을 만큼만 치료해 주라고 지시하고는 휴대폰을 덮었다. 그녀는 민혁이 죽음으로 도피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살아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후회하는 것이 진정한 벌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비서에게 내일 구치소 면회를 잡으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은 민혁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고 그와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함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구치소 면회실에 들어섰는데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민혁의 모습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으며 붕대를 감은 손목은 그가 겪었을 극심한 심적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민혁은 서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나서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눈이 멀어 진짜 보석을 버리고 돌멩이를 주었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애원했다. 서연은 감정 없는 눈으로 그런 민혁을 내려다보며 동정심조차 들지 않는 자신의 차가운 마음에 스스로도 놀랐다. 서연은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민혁에게 그만 일어나라고 말했지만 민혁은 계속해서 바닥에 머리를 냈으며 도윤이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더니 내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일갈했다. 그녀는 도윤이는 당신 같은 아버지를 둔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유리에 붙였는데 그것은 3년 전 민혁이 내쫓던 날 밤 눈 덮인 거리에서 서연이 홀로 찍었던 초음파 사진이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고 차갑게 속삭였다. 민혁은 사진을 보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쳐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서연은 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회사나 돈이 아니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방 바닥과 배신감뿐이라며 이것이 당신이 선택한 길의 끝이라고 냉정하게 선고했다. 민혁은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끼며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봐주지 않았다.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고 민혁은 유리를 두드리며 가지 말라고 절규했지만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구치소를 빠져나온 서연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폐 속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며 김 실장에게 도윤이가 있는 유치원으로 가자고 말했다. 차 안에서 서연은 민혁과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련한 추억이 아니라 털어버려야 할 먼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도윤이를 위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있던 민혁의 자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차게 보였다. 유치원 앞에 도착한 서연은 차에서 내려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문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는데 멀리서 도윤이 엄마를 발견하고 뒤뚱뒤뚱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서연은 무릎을 굽혀 달려오는 도윤을 품에 가득 안았고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비누 냄새가 그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도윤은 엄마의 목을 끌어안으며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했고 서연은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주변의 학부모들이 서연을 알아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고 오직 아들과의 시간에만 집중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도윤을 재우고 난 뒤 서재에서 앞으로의 서진그룹 경영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테미스 본사의 회장이었고 그는 서연의 놀라운 성과를 치하하며 아시아 총괄 부회장직을 제안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정중하게 거절하며 당분간은 서진그룹의 정상화와 아들의 양육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녀는 더 높은 지위나 명예보다는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직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와인 잔을 기울이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는데 그 별빛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반짝였다. 한편 감옥에 남겨진 민혁과 유라는 각자의 지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파멸해가고 있었는데 유라는 감방 동기들에게 구타를 당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민혁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며 독방에 격리되었다. 그들은 한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질주했지만 결국 탈선하여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세상은 그들의 몰락을 잠시 화제로 삼았지만 이내 잊어버렸고 서진그룹은 한서연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정의는 승리했고 악은 응당한 대가를 치렀지만 서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갔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서연이 서진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고 계절은 다시금 살을 내는 듯한 한겨울로 돌아와 있었다. 그동안 서진그룹은 서연의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 철학 아래 과거의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고 재계 순위십 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서연은 무리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상생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노조와 주주 모두에게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우뚝 섰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서진그룹 본사 사옥은 이제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열정의 상징이 되었으며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과거의 패배의식 대신 자부심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회장 집무실 창가에 서서 하얗게 눈 덮인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서연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이 그녀를 괴롭히지 못했다. 반면 서진그룹의 몰락과 함께 화려한 막을 내렸던 최유라는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여자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에서 젊음을 썩히고 있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특유의 거만함과 이기적인 성격을 버리지 못해 동료 수감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피폐해져 갔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친부인 운전기사의 고향집으로 보내졌으나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려왔다. 유라는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과거 민혁과 함께 누렸던 사치스러운 날들을 회상하며 눈물 흘렸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닌 잃어버린 욕망에 대한 미련일 뿐이었다. 한편 경제사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강민혁은 모범수로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여 예상보다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육중한 교도소 철문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앙상한 얼굴을 때리자 민혁은 저절로 몸을 웅크렸는데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출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풍경이었고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낡은 옷을 입은 중년 남성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민혁의 전 재산은 이미 서연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압류당하거나 국고로 환수되어 빈털터리 신세가 된 지 오래였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만지작거리며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정처 없이 걸음을 옮겼다. 민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업 파트너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공중전화기 앞에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었고 자신의 몰락을 비웃을 그들의 표정이 상상되어 수화기를 들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지하철역 노숙자 틈에 섞여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는데 화려했던 과거와 비참한 현재의 괴리감 때문에 정신이 점점 피폐해져 갔다. 밤이 되면 얇은 신문지를 덮고 추위에 떨면서 그는 수없이 서연의 이름을 불렀고 도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민혁은 자신이 서연을 쫓아냈던 그날 밤 서연이 느꼈을 추위와 절망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온몸으로 체험하며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며칠을 거리를 배회하던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끌려 한남동의 옛집 근처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서연과 도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높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곳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민혁은 행여나 경비원에게 들킬까봐 전봇대 뒤에 숨어 대문이 열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손발이 얼어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다. 해가 저물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무렵 드디어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낯익은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혁은 숨을 죽이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는데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차 뒷좌석 문이 열리고 훌쩍 자란 도윤이 씩씩하게 뛰어내렸는데 아이의 얼굴에는 구김살 하나 없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리고 반대편 문에서는 서연이 내렸는데 그녀는 세월을 비켜간 듯 여전히 아름답고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런데 서연의 곁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는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을 가진 남성으로
도윤을 번쩍 들어올려 목마를 태워주고 있었다. 도윤은 까르르 웃으며 그 남자의 머리카락을 장난스럽게 헝클어뜨렸고 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남자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남자는 서연의 사업 파트너이자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변호사로 두 사람은 최근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한 사이였다. 민혁은 그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이 그토록 꿈꾸었던 그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 그림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으며 자신은 그저 불청객이자 지워져야 할 얼룩에 불과했다. 도윤이 낯선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자 민혁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히는 것임을 깨달았다. 민혁은 눈 덮인 바닥에 머리를 박고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오열했지만 담벼락 안쪽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그의 울음소리를 삼켜버렸다. 저택 현관에서 들어가려던 서연은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아래 웅크리고 있는 낡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서연은 그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고 표정에는 미세한 연민이 스쳤을지언정 더 이상의 애증이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다. 옆에 있던 남자가 왜 그러냐고 부드럽게 묻자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고는 남자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녀는 과거의 망령이 자신을 붙잡으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져 있었고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현재와 미래가 있었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며 민혁과 서연 사이의 세상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민혁은 닫힌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뒷모습은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며 민혁이 남긴 발자국을 지워버렸고 마치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흔적은 눈 속에 파묻혀 사라져갔다. 그는 이제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그저 이름 없는 노숙자로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성탄절 캐럴 소리가 거리의 정막을 깨웠지만 민혁에게는 그 소리가 더욱 처량하게 들릴 뿐이었다. 1년 후 화창한 봄날 서연은 도윤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하여 아이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고 있었다. 운동장에는 수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모여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의젓하게 서 있는 아들 도윤만이 들어왔다. 도윤은 반 대표로 앞에 나가 선서를 했는데 그 당당하고 영리한 모습에 서연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남편이 된 그 남자가 서서 서연의 어깨를 감싸주며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었는데 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음을 확신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서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목이 되어 있었다. 입학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옛날 생각을 떠올렸다. 눈보라치던 그 밤 맨발로 쫓겨나며 느꼈던 절망과 공포,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며 버텼던 치열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들은 서연을 괴롭히는 악몽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민혁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어디선가 살아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며 뼈저린 후회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서연은
차창을 조금 내리고 들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 중에는 꽃향기가 가득했다. 도윤이 뒷좌석에서 엄마 오늘 뭐 먹으러 갈 거야? 라고 물었고 서연은 뒤를 돌아보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 먹으러 갈까라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차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쭉 뻗은 도로를 달렸고 서연의 앞날에는 거침없는 탄탄대로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서연이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에 당당히 섰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이 아닌 찬란한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봄날의 햇살보다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